부단한 병영 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정예 강군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군을 들여다봅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우리 군, 우리 국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군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부에서는 국방 외교의 성과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국방 및 안보 협력 증진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국방 분야 신남방 정책 추진도 성과도 놀랍습니다. 국방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 신남방 정책 추진을 통해서 국방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남방 정책은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치열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영내 국가들과의 그 협력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외교의 자율성, 또 전략적 활동 공간을 좀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에 주변 사국 중심으로 한 외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하에 이게 우리 정부에서 착안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은 이제 국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 태평양 지역 역시 이제 전략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한국의 독자적인 지역 구상화 가능성을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이제 그 신남방 지역, 남중국해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과 그 협력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최적의 파트너를 이루는 그것이 이제 신남방 정책인 것인데.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이렇게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원칙을 추구하는 아세안의 그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점, AOIP라고 하는데요. 아세안 아웃룩 on the Indo-Pacific이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의 신남방 정책 비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분야에서 한 아세안 간 상호 종화로운 협력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그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주관하는 연합훈련에 참여, 또 해양과 사이버 안보의 협력, 또 아까 언급들을 하셨지만 방산 협력,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또 미국이 추진한 인태 전략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최초로 한 아세안 장관회담을 열었습니다. 처음 열린 겁니까?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 장관회담은 제가 중심이 되고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그런 제가 메인이 되는 회의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아세안과 국방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그 자리에 전달할 수 있었고 그들 역시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호응해오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한 아세안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국방협력을 해낼 수 있겠다. 이런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한 아세안 국방장관회담 이걸 처음으로 개최를 하셨는데 뭐든지 이제 후속 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방협력에 대한 이행 그 로드맵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점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또 해상 그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해상 교통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걸 과제화시켜서 하나하나 그 관련자들이 임명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과제화된 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들이 해줘야 될 일들을 그 국가의 수뇌부들이 올 때 저희가 순방을 할 때 그런 과제들이 계속 연결되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이 안 되더라도 VPC를 통해서 이것이 가속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장관님 태국 방문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T-50 고등훈련기 운영 부대도 다녀오셨고 6.25 전쟁 참전용사도 만났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네. 작년 12월에 태국을 방문했고 가서
참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국이 이제 58년도에 외교관계가 수립됐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한국전에 저희로 말하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이죠. 네.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 중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워줬던 그런 국가이고 또 그들의 별명이 그래서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21년대가 거기 참전을 했는데 네. 21년대 출신들 또는 지금의 21년대 원들은 전부 그 호랑이 넥타이 핀을 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어쩐지 저거 유심히 아까 봤어요. 이게 이제 네. 그 제가 선물을 받은 그 리틀 타이거 비싼 건 아닌데 비싸 보입니다. 네. 리틀 타이거 넥타이 핀을 차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네.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마침 또 올해가 호랑이 해다 보니까 올해 어울리고 했던 그런 넥타이 핀이어서 의미 있게 지금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수출한 T-50 고등훈련기가 이제 12대가 지금 그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또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 우리 T-50 고등훈련기를 그렇게 또 잘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흐뭇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운영하는가 했더니 우리 그 업체에서 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네. 연락책을 하면서 수리 부속을 운반해다가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해주고 있군요. 네. 사 비행사단의 타이 정비요원이 상주해서 신속한 정비를 해주고 있고 가동률을 일정 수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서 태국 공군에서 또 2대를 추가적으로 전력화한다고 하고요.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연령이 80대, 90대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예. 본인이 참여했던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한 국가에 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참전해서 이런 노력을 해줬다는 것을 늘 감사해하는 우리 국가에 또 감사하는 네.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국은 전통 우방국이면서 또 아까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국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뿌라유 태국 총리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장관도 같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총리님하고 같이 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그 방산 협력 확대 필요성, 또 군수 지원, 또 기술 이전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지난 2월 20일에는 일주일간 태국 공군 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공군 참모총장인데요. 네. 그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방산 업체도 방문하고 우리 한국군에서 운영하는 T-50을 운영하는 부대에 가서 또 노하우도 전수받고 네. 하는 등 아주 그 좋은 또 이렇게 답방이 또 네. 있었습니다. 태국이 이제 현재 그 공군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T-50 고등훈련기를 매체로 해서 앞으로 더 큰 방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T-50 고등훈련기 외에 또 다른 방산 수출이 이어졌으면 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6.25 전쟁 이후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난해 또 뜻깊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UN 평화주재 장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리 군도 국격 상승에 걸맞게 여러 기업 공약을 발표해서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회의를 위해서 12월로 연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군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장관님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기억나시잖아요. 네. 등등 또 기업 공약 이행은 어떻게 할지 올해 계획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회의를 했으면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회의였는데요. 4월에 계획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체계 아니면은 일부 참여 일부 화상하는 하이브리드 체계 아니면 완전한 화상 이렇게 이제 구상했다가 코로나 그 확산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최대 규모의 회의이고 또 최고급 고위급, 네. 최고위급 회의체이면서
이러한 회의체 중에서는 아세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된 회의이고 대한민국이 그 유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 회의에서 그 기술, 자산, 의료, 여성 등 6개 분야에서 유엔 임무단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공약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유엔 스마트 캠프에 대한 것인데 유엔 임무단이 분쟁 지역에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통신, 기지 경계, 식수, 에너지 확보 등 생활 필수 부분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임무단의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를 한 것이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이제 남수단에 파병 중인 우리 한빛부대에 그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적용시켜 볼 것인데요. 네. 아마 그 유엔에서 그 사무총장은 못 오시고 차장들이 이렇게 그 회의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그 캠프를 한번 방문해서 유엔 임무단에 모두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었고요. 또 우리 국산 장비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임무를 다 해서 이제 좀 도태 예정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항공기 중에 500MD 헬기가 있습니다. 500MD 헬기 16대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회원국에 이제 공여를 할 생각인데요. 사실 평화유지 활동은 현장에서의 정찰 목적의 그 헬기들이 필요한데 그 헬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기타 우리 한국의 우수한 방역 의료 역량을 활용을 해서 아프리카 임무단의 의료 훈련 팀을 파견하고 또 유엔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여군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좀 유치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공약도 실시했습니다. 네. 마침 육군에서는 또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서 군 창작 뮤지컬 메이샤의 노래라는 창작 뮤지컬을 공연을 했는데 저도 가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메이샤는 밝게 빛나는 별이라는 뜻으로 한국의 파병부대가 현지 주민 간의 아름다운 그 우정 이야기를 통해서 파병국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들을 이제 이렇게 그 공연 내용에 반영하는 그런 건데요. 현지 주민들이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거기에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군도 역시 그 공연을 보면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공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국방 외교의 큰 본보기가 되었고 저희 역시 이 회의를 통해서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외 파병부대 현지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도움을 주는 진정한 소프트 파워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군의 병영문화 혁신 노력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MZ세대 장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통하고 존중의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예. 제가 경험한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소통을 중요시하고 또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MZ세대는 우리 병사들은 대부분 MZ세대이고 그다음에 초급 간부들 역시 MZ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 많은 인원이 MZ세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이제 모든 구성원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대단히 중요한데 소통이야말로 우리 신체의 혈관이나 신경처럼 군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 역시 그 소통의 중요성은 늘 그 초급 간부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임무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장병들의 군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구성원이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을 전시에 이렇게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그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통을 통해서 평상시에
이런 전우회를 잘 닦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장관님이 사실 병사들 많이 아끼고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단장 시절에 위문 열차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뒤풀이 무대에는 사단장님 아무도 안 올랐는데 딱 한 분 올라갔습니다. 그게 장관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 반응이 좋아했는지 아니면 병사들이 또 사단장 올라가면 또 약간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억나세요? 제가 사단장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병사들이 느끼는 3대 재앙이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하나는 제초 작업이고 하나는 제설 작업이고 세 번째가 저는 좀 충격이었는데 사단장 방문이다. 그래서 사단장이 왜 병사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 또 사단장에 가면 왜 병사들이 싫어하나?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단장을 취임했는데 제가 워낙 많은 부대를 뭐 불시에 막 하고 가서 뭐 잠깐만요, 장관님. 네네네. 지금 우리 영진 씨가 얘기했던 그 장면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자료하면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자, 뒤풀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예. 저기 올라가기 쉽지 않으신데. 예. 지금보다는 훨씬 젊지 않습니까? 훨씬 젊은데 저기 장병들, 장병들이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웃고 있어 그래도. 네네. 장병들이 웃고 좋아하시네요. 다행히. 하트 나오고. 네. 야 이건 찐이야. 아니 혹시 장관이 연예인으로 착각하신 거 아니십니까? 정말 장병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지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장병 인권보호 그리고 국방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군 급식도 장병 식습관을 반영해서 확 바꿨잖아요. 네. 달라진 군 급식 현장의 목소리 정말 궁금해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또 우리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뭐 반찬이 없다, 뭐 이런 불평 안 나오겠어요. 작년 한 해 국방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급식 개선 문제가 이제 어려움의 하나였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만의 시선으로, 저희만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좀 봐주십사 하고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점에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많은 개선점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러 분과 중에서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라는 분과가 있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전문가의 시선 또 뭐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마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권고안을 주셨는데 작년 10월 14일에 그걸 총합시켜서 이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방부만의 조치로 해결해낼 수 없어서 각 부처가 다 통합되는 그런 노력을 총리실 차원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것의 기본은 장병들의 선택권의 확대이고 메뉴 편성 간의 그 선호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급식 만족도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국방일보에서 설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장병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병영 정책 1위는 단연코 급식 개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개발 지원 또 핸드폰 사용 뭐 이런 것 등등도 물론 있었지만 그중에 1위를 꼽혔다는 것은 급식 개선의 기대감이 그만큼 우리 병사들한테 있었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급식 개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비가 우선 조금 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인상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올해는 11,000원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13,000원, 내후년에 한 15,000원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또 군 조리 인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피곤에 쌓인 조리병 몇 명이 그것을 해내고 할 때 정성이 담기지 않는 조리 이것을 해내는 것보다
조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조리 병력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또 그 조리에 그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생각되고 과도한 수작업이 요구되는 취사 기구가 있는데 그 취사 기구를 개선해주는 사업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육군 훈련소에서 조리용 로봇을 지금 시험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거기도 다녀왔는데 조금 개선을 해나간다면 군에 접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현장에는 산업부 장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매일 다량으로 그 조리를 해야 되는 조리병들이 그 근력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때 그 좀 어려움 또 화상 튀김을 네. 할 때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 급식 개선을 위해서 예산도, 인력도, 장비도, 제도도 다 이렇게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병들이 이제 급식에 만족하고 또 군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맛집은 이제 군대 급식이 되지 않을까 됩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장병 복무 여건 그 개선도 계속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22년 기대되는 주요 내용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우리 황윤희 씨 그 병사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사 월급 많이 좀 올랐죠. 예. 네, 저 때는 얼마였어요? 2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습니다. 장관님 네네. 지금 국방개혁 1.0에서 꾸준히 올랐으니까 뭐 60만 원, 뭐 70만 원, 뭐 그렇죠? 예. 그죠, 60만 원, 예, 70만 뭐. 원. 병장 기준에서 네. 67만 6,100원입니다. 아, 뒤에 100원까지 붙어요. 5년 전에 이제 그 병장 봉급이 21만 6천 원이었으니까요. 5년 사이에 300% 정도 네. 인상이 되었죠.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한 그 이슈가 우리 병사들에게 이제 뭐 코인이나 주식이 아니고 예. 그 투자하면서 5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수익률 50% 수준에 달하는 적금 상품. 아, 이자가 많이 붙는 거죠. 예, 그래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시중 14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하면은 18개월 복무 동안에 월 40만 원을 납입을 할 경우에 국가 지원을 통해서 전역 시에 1,000만 원 수준의 그 목돈을 마련해 줄 수 영진식 다시 입대하실 생각은 싶어요. 없으십니까? 장병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원금과 은행 이자를 보면 한 750만 원 수준이 되는데 네. 국가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250만 원을 채워줘서 네. 1,000만 원 수준이니까 금리로 한 사람은 한 50% 이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투자를 우리 간사들이 해서 네. 목돈 마련해서 우리 부모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고 네. 복학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로 학비도 좀 하고 내고.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꼭 복학하지 않더라도 내일을 위한 디딤돌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가 있는데 그걸 좀 증액하고 또 자기개발 비용도 또 확대해서 18개월 복무 기간 중에 24만 원 정도를 줘서 어학, 또 자격시험 준비 응시료, 또 교재비 이런 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이런 병역 문화의 폐습을 근절하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지난해 이제 군이 민간군 합동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많이 마련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살짝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늘 우려했던 그 얘기들은 너희 국방부가 우리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저희는 이제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해준 73개 권고안에 102개 세부 과제를
매월 장관 또는 차관이 주관해서 그 진도를 전부 확인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8분이 남아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작년 9월 1일에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 군 내에서 신고하면은 자기 신분이 밝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것에 착안해서 신고 전이라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목 자체는 이제 수사기관 등의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하여서 사실 신고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 피해자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네. 그 사항들이 하나 있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해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 또 피해자 지원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 이제 법령 개정이 완료됐는데 7월 1일부로 군 인권보호관이 출범하게 되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업을 해서 장병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금년 2월 22일부터 이제 국방부 내 군 인권 개선 추진단을 만들어서 네. 차관 직속으로 해서 이 일을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예. 권고안 등이 이제 완전하게 지금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화시키고 자율성을 강화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네. 네. 지난해 5쌍둥이 출산하면서 뭐 이슈가 됐는데 우리 군 자녀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군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군 생활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아마 직업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출산 장려와 또 여성 인력 활용성 제고 등도 우리 군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에 발맞춰서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 측면에서 보면은 자녀 돌봄 휴가를 예전에 이제 3일 정도 있었는데 이걸 10일까지 확대했고 네. 또 배우자 출산 휴가, 또 모성 보호 시간, 탄력 근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군에서 임무 수행도 충실히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보육시설도 17년도에 125개소에서 작년도에는 147개소까지 확대해서 보육시설을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인원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남성의 경우 이제 육아휴직 숫자가 16년도에 360명이었는데 지금 1,640명으로 4배 이상 증가되는 거 보면 아빠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요. 남성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남군의 육아휴직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쌍둥이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언론에 보니까 장관님이 혹시 방문하시고 뭐 이렇게 유모차 선물했다는 그런 기사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국내에서는 34년 만에 5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17사단의 군인 대위 부부인데요. 이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에 고민하던 차에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따뜻하게 후원들을 해주고 있음을 느꼈고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 5쌍둥이가 유모차가 필요하겠다. 필요하죠. 근데 5쌍둥이가 들어갈 수 있는 유모차를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우리 참모진들이 확인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게 있다고 해서 있어요? 그것을 5명짜리가 있느냐 아니면 6명짜리를 만드는 게 좋겠느냐 뭐 아주 심각한 토의를 거친 끝에 4명, 2명짜리로 2개로 나누어서 유모차를 구입을 해서 아빠가 밀고 엄마가 밀고 뭐 이렇게 나눈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5쌍둥이가 모두 외출할 경우는
혼자는 안 될 것이다. 네. 엄마 아빠가 같이 가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했고요. 가장 이렇게 그 부부가 감동받았던 거는 아기가 섞이지 않도록 거기다가 1번, 2번, 번호를 3번 예, 번호표를 붙여놔가지고 군부대식으로. 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전용 좌석으로 앉을 수 있도록 바뀌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전달을 조용히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뭐 계급도 있겠네요. 네, 20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 사례 한 가지 더. 이번에는요. 첨단으로 가는 우리 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첨단 전력 증강에 노력해왔던 우리 군. 그중에서도 2022년 더욱 변화가 기대되는 국방 AI와 무인 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발! 첫째, 국방부는 국방 AI, 드론, 로봇 등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 증진에도 기여했는데요. 국방 AI와 무인체계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요 발굴과 기술 로드맵 작성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민군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국방 분야의 드론의 활성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GOP와 해안의 AI를 적용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구축된 레이더 음원 활용으로 AI 경계 시스템의 오탐률이 줄어들고 더욱 효율적으로 경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속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더욱 발전된 지능형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육군의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는 비레이저 기반의 전투훈련 체계와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급식과 피복 등을 개선했습니다. 5G 기반의 실전장과 같은 유사 환경을 위한 통합형 전투훈련 체계 등을 구축해 실전성과 활용성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로봇 발전을 위한 키트를 마련해갈 예정입니다. 그 예로 군식당의 취사병 대신 조리 로봇을 투입. 조리병이 대형 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조리삽을 휘젓는 장면은 이제 옛일. 튀기고 볶고 끓이는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조리 로봇이 대신하는데요. 조리병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우리 장병들의 소중한 삼시세끼. 이제는 든든한 조리 로봇에게 맡겨주세요. 넷째,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국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해양 해군으로 도약해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스마트 네이비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해 스마트 네이비를 실현하기 위한 추동력을 강화하고 전장기능 기능화 추진 기반 여건을 조성, 스마트 네이비 관련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군은 과기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5G 융합 서비스 공공선도 사업을 추진, 해군 사관학교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앞당겼는데요. 그 결과 생도생들이 그동안 영상 자료를 통해 실습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360도 어느 방향에서든 자신이 원하는 화면을 생생하게 살펴보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의료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좀 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렴, 혈액, 기흉, 척추, 사지, 골절 등 군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 AI로 의료 영상을 분석하여 군의관의 진단을 지원하는 의료 영상 판독 솔루션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군 의료 주요기관과 격오지 의무부대를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국방 AI와 무인체계 발전을 통해 스마트 국방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군. 앞으로도 이를 통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방력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국방 AI와 무인체계 발전, 파이팅! 우리 군이 국방 AI와 또 무인 체계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국방 혁신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방 분야에 보니까 5G, 6G 등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해서 나가고 있는데 장관님, 이런 거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또 민가, 또 군의 협업 중요하잖아요.
네,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나 결과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국방부는 이제 AI, 또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모바일 등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육군은 최신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느 일개 부대에다가 시범을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시범 부대는 지휘통제실 중심으로 해서 경계, 또 재난 상황, 무기 탄약, 병력 관리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업무용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 이런 것을 통해서 지휘통제실에서의 문자, 전화, 영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무기 탄약고를 자동화시켜가지고 RF 카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식하고 원격으로 관리하고 해서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부식, 급식 이런 현황도 QR 코드 등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을 잘 활용한 스마트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네. 이제 해군은 또 과기정통부하고 협업해서 해군 상한학교에 5G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해군 상한학교 위치가 진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진해까지 와서 강의하고 복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홀로그램 원격 강의라는 걸 통해서 서울에 계신 강사님이 진해까지 오지 않고도 강의를 통해서 생도들한테 교육시키고 질문도 받고 답변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또 AR 기술을 통해서 함정 추진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콘텐츠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공군 역시 과기정통부와 협업해서 우선은 이제 20전투비행단의 5G 기술을 기반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버스를 셔틀 운용을 해보고 있고 이거 한 2년간 운용해보고 장병들의 편의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또 이것을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은 어떤 추가 기술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마트 국방 혁신, AI 또 국방 분야 드론 산업 등 미래 신기술 집중 적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또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분야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기부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5G 기술 적용을 한다든가 하는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 다부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하고 협력해서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과 무인 이동체 분야의 기술 교류, R&D, 또 실증, 확산 사업 이런 거를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국방부하고 과기정통부가 그 협력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연구소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기술 개발을 해내는 그 연구소들과 같이 협업을 해나가면서 또 협업을 하면 중요한 것이 중복성을 또 없앨 수가 있어서 그 또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그러한 기술을 공유해가면서 범부처 드론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산업부하고는 그 진행 중인 드론 플랫폼 개발 또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하고 협조해서 10kg급 드론 택배 실증 산업, 또 수소전지 기반의 200kg급 카고 드론 개발 이런 걸 등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는 도심항공교통산업 UAM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체계 UTM, 또 드론 전용 비행사업장 활성화 이런 것을 같이 해나가고 있고 로봇 분야도 부처 간의 또 민군 협력 사업으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언급드렸듯이 이제 산업부하고 음식 조리 로봇 협조, 또 수출용 다목적 무인 차량 등을 이제 개발했는데 시험 적용을 우리 이제 5사단에서 운영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호 협력 사업들을 원활하게 지금 잘 하고 있고 이것은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부처 간 협력은 물론이고 또 지자체와도 협력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제 스마트 국방 혁신을 통해 국방개혁 2.0 추진에도 추동력을 더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방개혁 2.0. 자 그러면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예, 작년 말 기준에서 국방개혁 2.0의 최종 목표 대비 약 87% 정도 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의 것만 우선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군구조 분야에서 다양한 전방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의 구축과 함께 신속 대응 사단의 창설, 또 해상 항공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상 초계기 비행대의 창설, 또 한반도 정부의 효율적인 지역방공 수행을 위한 탄도탄 감시 대대와 천궁포대 창설,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군구조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방 운용 분야는 최근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예비군 운용 제도를 잘 개선해서 연 180일 이내에 장기 비상근 예비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간편율이 낮은 동원사단 등의 능력이 이제 출중한 예비군들이 거기에서 출근하여서 장비 정비, 전술 개발, 상호 전술토 이런 걸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게 60서단에서 올해 시범 운영을 먼저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원 준비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병역 문화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일 준비 적금이라든가 또 방위 사업 분야에 대해서도 천궁툰 K9 또 이러한 그 방산 협력에 대한 것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강군 육성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2022년 국방개혁 2.0 남은 과제 어떻게 완수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금년도는 95% 정도가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금년도에 우선 병력이 이제 50만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숙련 간부를 증원한다든가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이제 군 사법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금년 7월 1일부로 적용이 되면은 군 항소심을 서울 고등법원에 이관하고 우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남아 있고 이것은 금년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로드맵을 쭉 구체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내실 있게 점검을 통해서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국방개혁 2.0 올해 거의 95% 달성. 실질적인 완성 아닐까 싶은데요. 네. 또 이거와 함께 국방비전 2050 수립하셨잖아요. 네. 국방비전 2050 한마디로 얘기하면 띵띵띵이다. 좀 해주시고 이거 왜 수립하게 되는지 오늘 궁금증이 또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출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국방비전 2050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감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 군의 군사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주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래 국방의 목표와 가치를 담은 국방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문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작성하게 됐고 지난번에 구호 한번 외쳤듯이 미래를 현실로 국민과 함께하는 초인류 국방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작년 9월에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국방부가 현행 업무에 너무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이제 육군에서 이제 그 비전 2050을 만들었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그 현재의 국방 기획 체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비전을 담자 해서 연구를 시켰는데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실무진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국방비전 2050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삼성한학교 생도들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야말로 국방비전 2050의 주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그 친구들이 군에 큰 역할을 하던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050년이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쩌면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를 비춰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네. 국방비전 2050, 국방미래의 등대, 나침판이다. 괜찮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국방비전 2050 수립을 위해서 국방부, 합참, 각군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들이 수많은 회의와 논의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최고의 브레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결정판이죠. 국방비전 2050에서 제시하는 우리 군의 미래전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우리한테 닥쳐지는 위협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비전 2050에는 미래의 어떠한 위협도 우선 한반도의 안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의 전장 방지화가 대응 개념입니다. 네. 한반도가 전장 방지화가 되려면 한반도 외 영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장거리 드론, 위성을 통해서 이걸 감시할 수 있으면서 센서에 다음에 이제 따르는 것이 슈터가 될 텐데요. 그 무기체계 역량을 강화해서 그 전투력을 원거리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 주변국들과 경쟁, 협력을 아마 해나갈 텐데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장 방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한반도 내에 어떤 위협이 있다면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 통합 전투력 운용으로 이것을 물리쳐내야 되겠다. 우세를 달성해야 되겠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우리 전투력의 생존성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우리 군이 모든 영역에서 전통, 비전통 위협에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지원 역량을 강화해서 대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군의 대응 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관님이 고민이 또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그러면 우리 군의 우리 국방의 미래상 저는 이거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 자료가 제시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 미래상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국방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컨셉을 잡았는데 잘 조직된 군, 잘 무장된 군, 잘 훈련된 군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네. 이를 통해서 우리 군이 초음속, 극초음속, 인공지능, 고에너지 등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지능형 유무인 복합체계, 지상, 해양, 공중 발사체 역량을 갖춘 미래 국방 우주력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인류 운영 체계를 갖춘 자랑스러운 국방인데 이거 역시 세 가지입니다. 더 선진화된 군, 더 행복한 군, 더 신뢰받는 군으로 구분해서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이걸 통해서는 우리 군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환경 기반의 고효율 국방 운영 체계를 갖추고 무인 자율화 기반의 스마트 군수 혁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탄소 중립의 국방 인프라 등을 구축해 나가야 되겠다고 개념을 잡았고 네. 마지막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함께하는 국방인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군, 번영을 뒷받침하는 군으로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단 국가로서의 경험과 ICT, 의료 등 국내 산업의 강점을 접목해서 PKU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부터 방산 수출 지원까지 민군 방산협력 체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네. 요거는 전제가 이제 통일이 될 거라는 전제도 될 수 있고 물론 그때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선은 저희 비전 자체는 통일을 달성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워봤고요. 요 세 가지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국방비전 2050에서 우선적으로
도전과제 24개를 선정을 해서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우리 후배들이 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인 만큼 우리 군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국방부의 노력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국방부 광고 70년의 기다림, 요게 대한민국 광고 대상 수상을 했어요. 와, 대박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네, 올해도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또 국민들의 공감, 소통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그래서 국방부 전체가 장관님은 물론 포함해서요 더 바빠질 것 같은데. 특히 또 국방 포커스 오늘 출연해 주셨지만 더 자주 좀 활용해 주시고 국방부 또 차관님, 실장님, 국장님들이 더 많이 출연하셔서 국민들에게 국방에 대한 정책 또 어떤 사실을 전달해줘야 소통과 공감이 더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커스에 출연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국방부 실국장들, 국직 부대장들 네네. 줄 많이 서 있을 텐데 네네. 제가 더 독려하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그 광고대상 말씀 주셨는데요. 저 또한 저희 그 부에서 만든 광고인데 저 스스로가 감동받는 근데 그런 그 코끝이 찡한 그런 그 광고인 것 같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위해발굴 사업을 소재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방부 늘 그러면 뭐 딱딱하고 뭐 설명이 필요하고 했던 것이 우리 국방부의 그 늘 그 모습이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말 저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장면 저게 저렇게 감동을 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지난 70년간 전사자의 귀환을 기다렸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기다림을 또 그 지연된 열차의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주는 아주 훌륭한 광고라고 생각하고요. 지연된 열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위해발굴 사업을 더 열심히 좀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서울영상광고제 이런 주요 광고제에서 수상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우리 실무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막 감동이 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중요한 게 광고비가 정말 최소 비용으로 했는데 대상을 받았다. 이거 정말 훌륭한데 그렇다면 장관님 올해도 한번 기대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올해도 이제 방송 매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뭐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또 국민 대표단 초청을 통해서 우리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분야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또 그러한 과정 중에 저희들 그 정책 그 자문위원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고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분들께 많은 의지를 못했는데 그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도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어진 소명에 정성스럽게 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과 장병에게 겸손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제가 참모총장 전역할 때 뭐 했던 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역사를 이렇게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제가 육사에 이제 가입교하면서부터 그때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식도 참석 못하고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가입교를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처음으로 군복을 입었던 그 순간부터 매 직책마다 이렇게 느꼈던 보람, 소중함 이런 것을 그 저녁식에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회상이 되었고요. 39년 군 생활이 뭐 만만치는 않았지만 늘 행복하게 군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정성, 책임, 겸손이 저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터득한 저의 삶의 철학을 그 후배들한테도 전수하고 계획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소명에 정성스럽게 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과 부대의 또 부하에게 겸손한 자세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성, 책임, 겸손. 저도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이제 끝으로요. 국방개혁 2.0 완수, 또 국방비전 2050 구현을 위해서 매진하는 또 군 관계자분들, 또 우리 장병들에게 격려, 또 우리 군을 아끼는 많은 국민들에게 성원을 또 부탁드리는 뭐 등등 해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 여러분께 또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영상 평지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과 국방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 완수를 위해 정성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말처럼 우리 군의 본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국방비전 2050을 통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강군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나 우리 군을 믿고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방 분야 전반의 성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며 미래를 준비해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